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번에 두 번째 시간에 뭐랬죠? 예, 각자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다 예쁘게 너무 참 정성을 들여서 잘 제출해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 제출해 주신 내용을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됐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간단하게 발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점수에 반영이 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들었지만, 간단하게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이잖아요. 그죠? 예. 상생방송이라고 하면, TV에서 이제 상생방송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상생이라고 하면 서로 상자 살리생장으로 이제 서로 살린다, 남을 잘 되게 한다는 뜻인데요. 저희 방송국 이름이죠. 예, 그리고 상생방송의 슬로건이 한문화 중심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역사 특강을 했고 오늘은 그 역사 안에 있는 숨어 있는 문화, 정신 문화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상생 방송에서 참 이제 메인으로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들어놓으면 여러분이 컨텐츠를 이제 만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단 역사를 저번에 이어서 또 생각 안 날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공유를 드릴게요. 자,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대구에서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 1기를 시작해서 여러분과 같은 꿈 많은 그런 친구들과 같이 시작을 했고요. 주로 대학생들 위주로 활동을 하다가 올해 들어서 청소년 기자단 2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년 만에. 그래서 2기가 뭐 거기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글쓰기, 뭐 역사 특강, 영상 제작 그리고 한의사와 함께하는 생존 수행 이런 것들을 했었었죠. 재미있게 했었고 이제 수료식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3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저기에서 보면 3번이 바로 오늘 개천절 특강이에요. 오늘 듣는 특강도요, 여러분이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제 알아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후 일정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10월 말에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때까지 이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첫 번째 모임 때는 제가 이제 역사 왜곡과 진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거기에서 이어지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과제를 냈죠. 예, 과제를 냈는데 그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민 친구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민 친구가 제출한 그림인데요. 자, 이거를 직접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 지민 친구한테 한번 마이크를 넘기겠는데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민 친구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추석 제사 조상이라는 카테고리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서 글씨를 입력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제가 그림을 보면요. 지금 조상님한테 제사 지내면서 추석에 차례를 지내는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위패 뒤에 조상님이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조상님께서 직접 오셔서 음식도 흠양을 하시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게 추석이잖아요. 또 우리 명절이고 그리고 집 제사도 그렇기도 하죠. 네, 그런 거를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직접 그림을 하나하나 다 그렸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안 보이는 친구들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요. 네, 와,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허수영 친구도 잘했는데 추석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중간고사 준비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해보기로 하고 바로 이제 우리 류은지 친구. 네, 류은지 친구 지금 스피커 좀 켜줄 수 있나요? 일단은 여기 학생 친구들이 추석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추석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적어놨고요. 추석에 대해 간단하게 Q&A를 적어서 이렇게 질문 3개를 적어놨습니다. 뭐 날짜 등등 해서고요. 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뭐죠? 학교 안 가는 날. 네, 결론 학교 안 가는 날. 네, 참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예쁘게 우리 은지 친구가 잘 만들었어요. 우리 또 중1, 우리 앞에 황지민 친구랑 동갑이네요. 두 분 친하게 지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은지 친구 발표 잘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자, 우리 예지 친구 첫 번째, 이게 두 번째고요. 추석이 사라져 간다.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 추석. 그의 처음 수확한 곡식을 자신의 뿌리에게 올린다. 힘들다는 이유로 조상님의 흔적을 잊고 추석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많기에 경각심을 기르기 위하여 제작한 사드 뉴스라고. 네, 너무 의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의 처음 수확한 곡식을 자신의 뿌리에게 올린다. 뿌리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풍년을 축하하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제사를 지내고 온 가족, 이웃과 더불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추석. 시대가 변하며 풍습이 변해가죠. 그러나 현재를 만들어주신 조상님들의 은덕은 변하지 않는다. 조상님께 대한 감사함 또한 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너무 감동적입니다. 우리 이재 친구 정말 잘 봤고요. 네. 여기에서 따뜻함이 많이 묻어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우리 예지 친구, 은지 친구, 지민 친구, 그리고 이 자리는 없지만 수영 친구까지 정말 잘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 시간이고, 실제로 이제 모이는 건 두 번째인데요. 홍익 인간과 K 생활 문화라는 주제로, 대천절 맞이 특강을 해주실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번 시간에 역사 왜곡을 주제로 이제 제가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문화와 사상,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사실 이게 더 재미있고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실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 이영미 멘토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영미 멘토입니다. 이렇게 주말에 2시라고 하는 시간에 이렇게 여러 친구들과 함께하게 돼서 무척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홍익인간과 한민족의 K 생활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특별히 또 10월 3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개천절인데요.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진짜 왜곡되어 있고 혹은 드러나지 않고 혹은 숨겨두려고 했던 일제나 혹은 친일 사관에 이렇게 갇혀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지 않아 했던 그런 원래의 문화를 친구들이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오늘 제가 선택한 소재는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아서 아마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할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대 지금 강의 시간은 45분에서 55분 사이입니다. 그래서 약 10분간의 시간은 친구들과 퀴즈를 풀어보고 또 대화를 하는 시간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에 지금 혹시 종이하고 연필을 준비하실 수 있는 친구는 지금 잠깐 준비해 주시겠어요? 종이하고 연필. 이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종이와 연필 아니면 핸드폰에 적어도 됩니다. 키워드를 같이 뽑아가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학교에서 들은 거 혹은 지나가면서 여기저기서 듣고 이랬던 것들로만 알고 있는데 가장 대부분의 역사도 사실 관심이 있어야지 더 알게 되지만 또 익숙하게 말하면서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나라의 시조, 그리고 첫 나라 이런 거에 관한 건데 친구들 이 노래 다 아시죠?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장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친구들 요거 다 노래 아시죠? 어렸을 때 100명의 위인을 이렇게 해서 노래로 다 외우셨잖아요. 오늘 제가 선택한 소재는 바로 이 홍익인간 장군 할아버지 그리고 이 분과 관련이 있는 이 노래에 있는 삼국유사 누구죠? 여기 아래에 있는 일연이 쓰신 삼국유사 일연 역사는 흐른다. 네, 이렇게 관련된 걸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요. 자, 다음 보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전해지는 역사서가 별로 없어요.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해도 거의 5,000년, 반만 년의 역사인데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록 유산이나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에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특히나 우리가 국사 시간에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늘 아쉬웠던 게 뭐냐면 대진국이나 발해라고 중국에서 발해라고 부르는 우리의 황제국 대진이나 혹은 뭐 단군조선 이야기나 혹은 그 이전 혹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이야기들도 가야도 마찬가지고 뭔가 많이 알고 싶은데 역사 그 나라에 대한 정리 보면 어떤 기록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늘 그래서 역사 시간에 맨 마지막 한 왕조를 배우면 전해지지 않는다로 끝나는 게 제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그렇게 됐어요. 대일항쟁기 때 일제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우리의 정신 문화를 말살하는 거였고 그 광복되고 나서 1900이게 85년도 10월 4일 조선일보의 기자예요. 일제 때 한민족 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했던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역사 사서 20여만 권을 압수해서 불태웠다. 그래서 특히나 그중에서 단군 관련 기록을 중점적으로 약탈을 했고 조선 총독부 관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내는 소식지 등에서 그거를 입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폭로가 됐어요. 남산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수거한 단군 관련 우리나라 상고사 관련 그런 자료들이 무려 그걸 다 태우는데 일주일여나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중에서 일제가 왜곡하기 좋은 혹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치 있다고 하는 사서들은 약 5만여 권 이상을 몰래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역사의 자료로 사용하는 두 권의 역사서가 있어요. 하나는 왼쪽에 삼국사기, 하나는 오른쪽에 삼국유사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역사서는 일제시대 때 수거해가지고 태워버려진 그런 역사서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제가 보기에 이 두 가지 역사서는 뭔가 쓸모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역사 혼을 말살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짧게 만드는데 이 두 가지 사서가 쓸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남겨놓고 한국의 역사를, 한민족의 역사를 일제가 조선사 35권으로 편찬해내는 바탕의 자료가 되기도 했어요. 이 두 가지 자료가 그렇다면 모두 일제의 의도에 맞춰진 자료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니에요. 한 대부분의 사실을 바탕으로 적었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그 작가의 의도가 이것을 쓴 작가들의 의도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의 의도의 시선 그리고 이련 스님이 쓴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리고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의 시선이 일제가 쓸만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걸로 쓸만하다고 생각했냐면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를 보면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치수 당지 일통 이유 거 조명이 부순이라. 뭐냐면 고구려는 우리나라예요. 우리의 한 나라의 갈래예요. 고구려는 수당이 통일한 때를 만나고도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았다. 이건 우리나라 역사책이에요. 삼국사기.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는 고구려의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써야 돼요. 근데 수와 당은 특히나 수나라는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예요. 왜? 수, 당 모두 고구려를 없애기 위해서 침입을 했던 나라고 당연히 고구려는 수를 멸망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당도 무찔렀었어요. 그런데 이거 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수당의 임금을 황제라고 높이죠. 이 글을 쓴 작가가 김부식이. 그리고 고구려가 그 수당에 나를 침입해서 나라 뺏으려고 온 수당 황제의 명령을 거부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써놨어요. 자, 또 하나. 고구려는 개제중국 동북 우라. 사실 이거는 보면 고구려는 동북 모퉁이에 끼어 있었다. 고구려의 당시의 영토는 굉장히 넓어요. 역사적 사실로도 굉장히 넓은데 김부식이
고구려를 엄청 많이 깎아놨어요. 지금 이 입장은 뭐냐면 중국이 진행하는 역사 왜곡 프로젝트 동북공정의 입장과 상당히 유사해요. 즉 뭐냐면 고려인인 김부식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전의 고려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썼지만 그 시선이 중국에 있던 옛 나라들을 황제로 모셔야 되는 소위 얘기하는 사대주의, 내가 없고 남만 높이는, 우리나라를 깎아내리고 고구려를 깎아내리고 수당을 높이고 이런 친중 사대주의로 역사를 썼어요. 많은 사실이 들어있음에도. 그러니까 일본이 보기에 어때요? 고구려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도 이 사설을 적은 이 사관이 아주 잘 써놓은 거예요. 중국보다 못한 나라, 중국을 받들어야 되는 나라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못난 민족이다라고 일제가 말하기가 좋았어요. 또 하나, 삼국유사는 이련 스님이 썼어요. 이련 스님은 사실 고려에서 굉장히 높은 국사까지 올라갔던 분이세요. 마지막엔 임금의 스승을 넘어서 국존으로까지 불렸던 분이에요. 그만큼 깨달음이나 학문의 경지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았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 분이 자기의 그 당시에 공부한 어떤 인용한 자료들, 공부한 자료들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나라 혹은 그 인류의 시원이 되는 나라에 대해서도 적으셨지만 거기에 본인의 주석을 적은 거예요. 내 생각을 적었는데 옛날에 환국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가로를 치고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신화 속에 있는 부처의 그런 부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놨어요.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자료인데 거기에 스님의 어떤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놨어요. 일제가 보기에 이런 거예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대한제국을 침략하기 전부터 정합론이라 해서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나 문화나 사상에 대해서 더 먼저 공부하고 있었어요. 쳐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조 단군과 그 윗대로 일어나는 환웅이나 환인 그런 환국의 정체에 대해서도 일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엄연히 환국이란 기록이 있는데 이걸 쓴 작가가 이거는 부처의 설화에 나오는 그런 곳이야 라고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잘 됐다. 나라를 신화로 만들어버리자. 이것도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 사설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보면 특히나 이 환국으로 해놨을 때 그대로 좀 뒀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일본의 역사는 일본이란 나라 이름이 생긴 게 7세기예요. 일본의 역사는 사실 지금부터 따져보면 약 13세기, 13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한국으로부터 따지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9000년이 넘어요. 그러면 힘을 가지고 나라를 뺏었는데 그 뺏은 나라의 역사가 자기네들보다 길어요. 이거는 대부분 그리고 그 절반 이상을 상고사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줄여버려요. 나라의 이야기를 한국에서 시작하는 나라의 이야기를 한인으로 바꾸는 할아버지, 아빠, 아들의 3대 90년의 이야기로 줄여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삼국유사에 1500년대에 전해지는 그 원본을 보면 나라 국자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1926년 일제가 의도적으로 이 국을 팠어요. 이 국을 파서 인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나라 수천 년에 해당하는 역사를 할아버지, 아빠, 아들의 3대로 낮춰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친구들이랑 삼국유사 그리고 환인, 환국 그리고 단군조선이 나온 삼국유사의 고조선기를 같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해지는 역사서 중에 우리 인류 최초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 한민족 최초의 국가에 대해서 적어놓은 사서가 딱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단곡이라는 책이고 한창 지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요 삼국유사예요. 기존에 물론 지금 고조선을 언급하거나 배달이나 황국을 언급한 사서들이 줄곧 이렇게
계속 연구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삼국유사 제일 보면 기이편이라 해서 제일 처음에 이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제목은 고조선, 왕검, 조선 같은 나라라고 해요. 원래 조선이 단군 왕검이 세운 나라의 이름인데 조선이 있었죠.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있어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고자를 붙였는데 이 삼국유사에서는 왕검 조선, 단군 왕검이 개창하신 조선이다 그래서 왕검 조선이라 그래요. 그 요즘엔 단군 조선이라고 고조선이라고도 하지만 단군 조선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단군 조선에 이게 기이하다라는 게 기록인 거예요. 기이한 신이한 기록, 신이한 이야기란 뜻인데 이 역사적인 이 이야기, 왜 이걸 삼국유사 제일 처음에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집어넣고 이거를 신이한 기록이라고 했냐면 옛날 우리 어떤 가치관은 사실 지금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대단한 사람이면 우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남과 다른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한 나라를 세웠던 어떤 개창한 어떤 임금님들이나 그 특별한 위인들에 대해서 뭔가 태몽부터 달라. 출생부터 달라.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나라를 세웠고 이런 태평성대를 열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바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박혁거세라든지 김할지라든지 신라를 세웠던 임금님들은 대부분 아래서 태어났죠. 사람이 아래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아래서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래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화 속의 존재라서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분들일까요? 실제 유물과 유적이 있어요. 기록도 있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뭔가 위대한 인물을 신처럼 신격화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를 사실 신화라고 해요. 서양에서도 트로이 목마가 신화였어요. 그건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이었는데 실제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유적 발굴로 드러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특히나 일제 사학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아직도 이야기하는 게 마치 단군 이야기는 신화다. 곰이 어떻게 사람이 되고 호랑이가 어떻게 사람이 되냐. 그러니 신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한 무식한 소리예요. 왜냐? 호랑이와 곰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당연히. 그건 당연해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곰과 호랑이라고 해서 나타내려고자 하는 의미를 찾고 관련 유적과 기록을 살펴보는 일을 그 역사학자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신화라고 얘기해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 하지만 현실 역사에서 일어난 일을 사람들이 높이기 위해서 신격화시키고 신화로 만들기도 해요. 학자들은 그 모든 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단군은 사화예요. 역사사 이야기화. 실제로 일어났던 사화예요. 역사 이야기. 그런데 그거를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교정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친구들도 단군 단군 이야기, 단군 역사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그래서 고조선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뿐 아니라 그 이전의 국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읽을 건데 위서운, 내왕 이천재의 유단군 왕검, 입도 아사달, 개국 호조선 여거동시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검께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요 임금 때와 같은 시대였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키워드가 있어요. 자, 친구들 아까 전에 적을 필기구 준비하라고 했죠. 단군 왕검, 아사달, 그리고 호조선. 여기 그거를 한번 적어 주시겠어요? 위서라고 하는 중국의 우리나라 사서는 일제가 특히나 단군과 관련된 기록을 중점적으로 전부 다 태워버리고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에 관련돼서는 중국이나 이웃 나라들의 사서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위서예요. 근데 위서에 우리 2000년 전에 이걸 쓴 게 1281년이에요. 그 1281년에 2000년 전이니까 약 기원전 3000년쯤 되는 그 시기 때 단군 왕검이 있었다. 그리고 수도를 아사달로 정했는데 나라를 여셔서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하셨다. 근데 그게 중국의 요임금 시대와 같다라고 했어요. 세 가지 적었죠. 키워드. 자, 요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단군 왕검은 어떤 뜻이냐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단군과 왕검. 단군은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단군 혹은 당군이라고도 해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 개념으로는 무당이에요.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하늘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무당은 하늘의 뜻을, 하늘과 땅의 뜻을 능히 스스로 알 수 있게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샤머니라 그래요. 요즘에 사람들 전 봐주는 사람은 단군이 아니라 블랙 샤머니고 이렇게 하늘과 소통하면서 대의롭게 자연과 더불어 존재하는 샤먼은 지도자 샤먼을 화이트 샤먼이라고 해요. 단군은 화이트 샤먼이에요. 그래서 이 단군이라는 말은 몽고에 있는 최고신, 하늘신을 뜻하는 탱그리와도 서로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왕검은 임금 왕, 그리고 검은 곰, 가미, 검처럼 신을 또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임금이 돼서 임금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는 말은 하늘과 소통하는 제사장이자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의 장애, 우두머리의 기능을 겸비한 재정일치 사회 우두머리를 이야기를 해요. 결국 단군 왕검이라는 거는 제사장과 정치를 같이 하는 재정일치 시대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신라나 그리고 이런 재정일치 시대, 신라나 그리고 어떤 대진국, 고려 그리고 우리 조선까지 모두 우리는 재정일치 사회에 살았어요. 그 색깔이 옅어졌지만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만 해도 임금님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는 주관자였어요. 그러면 아사달이라고 하는 두 번째 키워드 있죠. 아사는 아침이란 뜻이에요. 아침. 달은 땅. 아침에 해가 비치는 땅이 아사달이에요. 아사달.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밝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키워드가 뭐였죠? 조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아침 조자에 선은 빛날 선자예요. 신선하다 하는 선으로 보통 많이 쓰는데 빛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 단군 왕건께서 세우신 조선이라고 하는 말은 아침 해처럼 떠오르는 아침 해가 비치는 밝고 밝은 환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수도의 이름도 같은 뜻, 나라의 이름도 빛, 광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우리 초전 중에 류은지 친구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 오른쪽. 고기의 석유 황국. 고기에 이르기를 옛적에 황국이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고기, 옛날 기록이 있대요. 이게 어떤 기록인지는 여기엔 적혀 있지 않지만 관련된 석유환국이라고 하는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어떤 인용한 사서에 있대요. 이 환국이라는 나라를 아까 일제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축소하기 위해서 환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은 환국으로 원래 있던 환국으로 바꿨어요. 키워드 환국이에요. 한번 써볼까요? 키워드 환국. 이 구절에서 키워드는 환국이에요. 그럼 환국은 사실 우리나라의 문자가 어느 세계나 마찬가지지만 문자보다는 소리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 먼저 있고 그거를 글로 옮기는 데는 시간이 들어요. 환국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적혀 있지만 환국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 뜻을 알 수 있어요. 친구들 이 환이라는 말을 보통 어디에 쓰냐면 선생님이 질문을 주고받고 싶은데 시간상 빨리 혼자서 얘기할게요. 환하다라는 뜻이에요. 환한 나라. 한자를 썼다고 한자의 뜻을 생각하면 한자의 뜻만을 생각하면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수 우리말 환하다. 그 환을 한자로 옮길 때 저렇게 쓰는 거예요. 이 환함은 온 세상 태양과 같은 환함을 이야기해요. 밝은 광명. 한국이라고 하는 환한 나라라는 뜻을 가진 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자, 환웅, 사의천하, 탐구인세, 부지자의, 하시, 삼위태배, 가히, 홍익인간. 서자부의 환웅이 천하를 건지려는 뜻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환국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환인께서 아들의 이런 뜻을 아시고 아래로 삼위상과 태백을 내려다보시니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한 땅이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우리 친구들 홍익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홍익인간 뜻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자, 여기 홍익인간 적어주세요. 홍익인간은 더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전에 하나 설명하고 갈게. 사람들이 서자 그러면 조선시대에 둘째, 셋째 부인에서 낳은 아들을 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시대 외에는 서자라는 뜻을 많다라는 뜻으로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서자는 서자부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서자, 많은 자식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서자부라고 하는 수많은 아이들을 관리하는 교육 부서가 있었어요. 그 서자부의 장이 바로 환웅이셨어요. 그래서 그 서자는 어떤 그 두 번째 부인의 자식이나 이런 서자가 아니라 원래 의미는 서자부라고 하는 여러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바로 그 환웅님이셨어요. 아들인 환웅이 세상을 구하고 싶은 뜻이 컸어요. 그래서 환인 임금님이 지상을 내려다보니 삼위와 태백 두 곳을 봤더니 태백 쪽이 능히 홍익인간 할 만하다. 결국 뭐예요?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환국시대 환인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단군 조선의 개국 국시로 알고 있는데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널리 세상을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은 사실은 아주 처음에 있었던 황국이라는 나라에부터 존재했다는 것도 방금 그 구절에서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내수 천부인 삼 견왕리지 이의 아들에게 천부와 인 세 개를 주어 보내 이곳을 다스리게 하셨다. 사실 여기에 그 키워드는 천부인이에요. 한번 적어주세요. 기존에는 학교에서 아마 지금도 이렇게 배울 거예요. 거울, 방울, 칼. 뭔가 너가 나의 종통이다. 대를 잇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울, 방울, 칼 이런 거를 천부인이라고 그동안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뭔지 계속 몰랐는데 이번에 한당고기가 나오면서 이게 뭔지 알게 됐어요. 천부. 환국이 나라를 다스릴 때 기준으로 삼았던 하늘에서 내려받은 경전. 우리 인류 최초의 경전이 바로 천부경이에요. 그 가르침에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근본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는 우주경전 천부경과 임금님의 옥새를 바로 종통을 상징하는 옥새를 한웅 아들에게 주셨어요. 이번에 키워드는 천부인입니다. 다 적으셨죠? 근데 이 천부경에 대해서 우리 최치원 선생님이 유적으로,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까지 천부경이 전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1920년대 전병훈이라고 하는 분은 정신철학 통편에서 동방의 현인, 신선, 참진, 선진, 최치원이 말하기를 단군의 천부경 81자는 신지의 전문인데 옛날 기록인데 옛 비석에서 발견되었다. 그 글자를 해석해보고 지금의 묘향산으로 추정되는 백산에 각을 해두었다. 라고 최치원 선생님이 신라의 최치원 선생님이 천부경 81글자를 발견을 해서 묘향산에 각을 해두었다. 그래서 그 판본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고 이 천부경이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어요. 이 천부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1로 시작해서 맨 왼쪽 아래 1로 끝나는 81글자예요. 여기에 0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인도에서 먼저 숫자를 0을 발견했다고 전해지지만 천부경은 그 이전인 한국시대 때 이미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류 최초의 경전. 이게 한민족의 최초의 경전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웅솔, 도삼천, 강어, 태백산정, 신단수하, 위지 신시, 시위, 환웅, 환웅 천왕야. 자, 볼게요. 이에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시어 이를 신시라 이르시니 이분이 바로 환웅 천왕이시다. 뭐예요? 키워드 도삼천. 무리 3,000명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태백산, 그리고 키워드 신단수, 신시, 환웅천왕. 자, 이렇게 이것이 키워드예요. 5개 키워드가 나왔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도삼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리 3천. 이 무리는 사실은 환웅천왕과 함께 기존에 살던 하늘나라의 뜻대로 살았던 천국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나라를 연
문명 개척단을 이야기를 해요. 그의 3,000명은 환웅천왕과 같이 새 나라를 개창하기 위해서 움직인 무리들이고 새 역사를 개창하는 그 무리들을 우리는 낭가라고 불러요. 낭가 문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천지화랑이라고도 불렀어요. 이 맥을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신라의 화랑이에요. 고려시대 기록을 보면 이 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삼랑은 배달국의 신하이다. 백성을 교화하고 형벌과 복을 맡은 자를 랑이라고 하는데 랑은 삼신상제를 수호하는 관직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는 사람들, 그 랑, 젊은이 랑이거든요. 그 랑이 배달국의 신하들이고 또 삼신상제를 수호하는 관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뭐라 그러냐면 고려시대 기록으로 13세 흘달 당군 제위 20년 무술년에 소대를 세우는 신성한 그런 어떤 구역을 많이 설치하고 천지의 꽃을 많이 심으셨다. 미혼 소년들에게 독서와 활쏘기를 익히게 하고 이들을 국자랑이라고 부르셨다. 당군 조선 때도 배달 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개창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어떤 젊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가 국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자랑들은 천지화라고 하는 말, 그리고 화랑의 화처럼 꽃을 가지고 있어요. 꽃은 어떤 꽃이냐면 고구려 여기 쌍용총에도 꽃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8개의 꽃잎으로 그려진 이 꽃들이 영혼 불멸, 어떤 생명의 근본으로 들어가는 광명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빛꽃인데 이런 빛을 상징하는 꽃이 그 젊은 무리들의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상고시대에만 있었던 이런 개척 호국단이 아니에요. 3,000명 재생랑이 배달시대 때 있었다면 단군조선 때는 방금 고려 기록에서 본 국자랑이 그 역할을 했고 빛과 광명을 숭상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젊은이들의 무리가 북부여에선 천왕랑이라고 불렸어요. 고구려와 백제, 신라에는 각각 조이선인 무절 화랑이라고 불렸고 고려시대에는 설랑, 신선선자를 써요. 설랑, 신선과 같은 젊은이들 그리고 국선, 나라의 신선이다. 제가 화상이라고 했고 그게 조선시대 때는 항일의병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신 독립운동가 분들이 까지 이어지고 또 하나는 동학혁명군이 있어요. 그 동학혁명군에 그러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이런 나라를 걱정하고 그리고 어떤 우주의 바른 광명과 빛을 숭상하면서 새로운 더 나은 세상을 개척하고 싶어하는 젊은 무리가 없나? 아니요, 있어요. 지금은 이 동학의 뜻을 계승한 참 동학이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게도 이 화랑, 천지의 이 역사 개척자인 이런 무리들 삼랑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사무라이 문화로 바뀌어요. 일본의 사무라이는 삼신상제라고 하는 우주의 조화의 자리 근원에 있으신 분들을 모시는 시자, 그래서 사무라이의 사무는 모실 시자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 개척단이 사무라이 문화로 일본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화랑, 신라의 화랑을 보면 신라 때 이게 디지털 사전의 정의예요. 신라 때 청소년들의 수양 단체 또는 그 단체의 중심 그리고 그 인물 문벌과 학식이 있고 외모가 단정한 사람으로 조직되며 심신의 단련과 정치, 사회를 선도 이념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노래와 춤을 주로 하던 광대 비슷한 무리 약간 여기에서 이상한 정의가 들어가요. 주로 무당의 남편들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나라를 수호하는 그 정신적인 가르침이 뭐예요? 수호를 하는 어떤 가치를 수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걸까 가능하기 때문에 신과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후대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문화, 정신 문화를 폄하하면서 무당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떤 낮은 아주 저급한 이런 걸로 전부 이렇게 낮추면서 비속어 혹은 이렇게 낮아진 말로 쓰게 됐어요. 하지만 당시 신라는 엄친아 이상이었어요. 외모, 가문, 성격과 능력과 수행 능력도 봐야 됐거든요. 그래서 화랑세기에 보면 화랑은 신교의 수호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선의 법도, 선도, 신선의 도를 닦던 사람들이다. 본래 선도라는 것은
신선의 도라는 것은 천신을 모시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하늘의 천신을 모시면서 나라를 수호하고 그리고 그 기본으로 명산 대천을 찾아다니며 제천 행사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어요. 제천 의식에서 연일 노래하고 춤을 추어오면서 신과 하나 되는 체험을 중시했던 젊은 무리들이에요. 자, 여기서 자고 그 다음에 키워드가 태백산이에요. 태백산은 이 말 글자가 클테라는 의미이고 백은 네이버 사전에서 보면 이 옆에가 불이에요. 그래서 이 백자는 밝게 빛나는 사람, 밝게 빛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 환웅 임금님께서 나라를 세우신 태백산은 또한 밝게 빛나는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태백산이 지금 백두산이에요. 그 다음에 신단수. 신단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친구들. 신단수, 산 위에 있는 아주 신령스러운 나무. 해가 떠오를 때 가장 먼저 온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나무. 뭔가 신령하면서도 광명이 느껴지면서도 뭔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간 존재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바로 신단수의 의미예요. 신령스러운 나무. 이 신단수와 관련돼서는 친구들이 세계수나 우주수 혹은 북유럽 신화의 위그드라시 같은 것들로 세계 중심 나무, 우주나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나무의 개념이에요. 결국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소통하는 그런 창구로서의 신단수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신시. 이 신시라고 하는 말은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해외 사람들이나 학자들이 볼 때 굉장히 흥이 많다, 신이 많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배달 나라를 세운 환웅 임금님께서도 나라 수도의 이름을 뭐라 그러셨냐면 신시로 줬어요. 신이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면 종교에서 말하는 초인간적, 초자연적 위력으로 사람들에게 화복을 내린다고 믿어지는 존재들. 그리고 사람이 죽은 후에 남는 혼, 그리고 아기를 점지하고 산모와 산하를 돌보는 세 명의 삼신, 신령, 그리고 세계의 근원,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실체를 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신시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신시라고 하는 것은 신의 도시예요. 신의 도시. 우리나라 최초 수도의 이름이 뭐라고요? 신의 도시예요. 신시. 신령스러운 신의 도시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 수도의 이름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죠? 도대체 이 신은 어떤 신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또 기록을 보면 배달 신시개천 1565년 10월 3일에 신인 왕검께서 오가의 우두머리로서 무리 800명을 거느리고 단목, 신단수 터에 와서 백성과 더불어 삼신상륜 있게 천제를 지내셨대요. 자, 그리고 고려의 팔관에, 고려가 하늘에 제를 올리고 숭신에 제하는 제전을 팔관해라 칭했는데, 고려는 우리가 알기로 불교 국가인데 그 불교 국가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은 고구려 도경이라는 기록에 보면 고구려의 동맹, 고구려가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동맹을 계승한 거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는 친구들 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단군조선 때도 매년 음력 3월에는 마리산에 가서 천제를 지냈고 10월엔 백두산에서 천제를 지냈어요. 부여의 영고, 예맥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고구려의 팔관의 연등회가 결국은 천신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적들이 태백산이니 마리산이니 그리고 우리 대한제국 원구단 그리고 가까이 이웃나라인 북경인 천당공원에까지 하늘에 천제를 지내던 문화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럼 그 신은 누굴까요? 천제는. 그리고 또 하나 이 천제 문화, 하늘에 있는 신,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천제 문화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와 악이 나왔어요. 천제를 지내면서 필요한 어떤 예식의 순서로 인해서 예가 생기게 됐고 거기에 흥을 돋고 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음악과 가무, 춤이 등장하게 됐고 또 더 나아가서 술과 술 문화도 발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축제, 페스티벌은 사실은 천제를 하면서 그 주변으로 이루어졌던 일이 기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주 가무가 바로 천제 문화의 상징이라는 거.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동이족이거든요. 동이족의 어떤 문화를 중국에서 적은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희음주 가무, 후한서에 보면, 그리고 노래하기를 좋아해서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때를 지어 떼창하죠. 우리 지금도 떼지어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5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귀신에게,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 술자리를 베풀고 모여서 노래하고 춤춘다. 그리고 이런 모임을 10월에 풍년이 됐을 때 농사를 끝난 후에도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재를 지내면서 생긴 이런 음주 가무, 가무가 예로서 발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량지라고 하는 학자는 동이족의 음악 교육이 중국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도 이름이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결국 뭔가 제사를 지내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이런 축제나 천재, 음주 가무가 발달을 했는데 이것을 육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육담 최남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본의 신도가 고 신도의 다름 아니다. 고 신도는 고대 한민족이 천신을 모시던 제천 의례, 곧 천신인 삼신 상제님을 모시는 제천 풍속이 일본에 전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본의 동경대학 구매 군인학회 교수도 신도는 제천 행사의 옛 풍속이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일본의 종교인 신도가 하늘의 천신을 그들의 조상신으로 받드는 것이고 이 신앙은 고조선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던 양식이 일본으로 건너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일본의 11세 스이닝왕 BC 기원전 1세기경에 이 문화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신사 문화가 우리가 관광지 가서 보는 신사 문화가 생겨났거든요. 그럼 결국 여기에서 나와요. 이 신이 누구냐? 신라의 화랑이 받들어 모셨던 신, 가르침을 따라하고자 했던 신이 누구냐? 그 천신이 누구냐? 신시일 때 그 신은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게 바로 삼신이라는 거예요. 삼신. 신이 3명일까요? 신은 그 얘기는 아니고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신의 3가지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삼신 할머니 있죠. 하늘의 그런 삼신, 어떤 조화를 부리고 하늘은 만물의 그 생명을 낳는 조화를 부리고 땅은 그거를 기르는 교화라는 기르고 육성하는 교화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몸에는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조화와 교화를 인간이 스스로 하늘 땅과 같아질 수 있게 하는 3가지 참된 보배가 있다. 그래서 이 삼신의 개념이 하늘에는 삼신 있고 땅에는 삼한이 있고 인간에겐 삼진 3가지 보배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삼신은 인간 우리 역사에서 당군 조선 때는 삼한광경, 고구려 때는 삼경 제도를 주었고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삼신의 원리에 의해서 실제 정치도 삼정승, 자연화, 우연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천지인, 천지인 삼재, 이 삼신을 천지인으로 해서 한 글자를 만들었고 그 한글을 창제할 때 하늘을 상징하는 동그라미, 땅을 상징하는 네모, 사람을 상징하는 세모를 이용해서 세종대왕이 또 한자를 만들었어요. 결국 한자 안에도 이 삼신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의 자식인 그 하늘과 땅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개념이 한글 창제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삼신은 그러면 세 사람이냐, 세 분이냐? 여기에서 옛 기록에서 뭐라면 일신 즉 삼신이고 삼신이 즉 일상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에 존재하는 이 삼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곧 한 분 상제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환국 그리고 배달, 단군 조선에서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삼신이고 곧 일상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 천신이 바로 일상제인 거예요. 천이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그리고 이거의 또 다른 말이 하늘천의 임금제자 하늘에 계신 임금님 천제를 또한 상제라고 해요. 결국은 배달시대 때 그 신시, 그 신의 도시, 신을 받들어 모시는 그 도시의 그 신이 누구예요? 제천 의례의 주인공이 천신인 삼신이자 삼신 상제님이고 배달 신시라는 것은 결국 천신인 삼신과 삼신 상제님의 도시,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도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신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신 상제님을 받드는 이거를 지금과 같이 종교라는 말이 생긴 건 사실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각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우리 대한 한민족의 본래의 어떤 이런 내려오는 가르침을 뭐라고 했냐면 신교라고 했어요.
그 신교는 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뜻이 있고 이를 신라시대 최치원은 풍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풍류는 유불선의 3교가 모두 통합된 그 이전에 원래부터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환웅천왕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이 환은 아까 밝다라는 뜻이었죠. 웅은 수컷 그리고 우리 영웅할 때 많이 쓰죠. 큰 스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과 같이 밝고 밝은 큰 스승이신 하늘의 임금님. 그럼 진짜 하늘의 임금님이냐? 아니죠. 우리 개천절 때도 우리 다른 나라는 건국이라서 나라국을 쓰는데 개천절이라 해서 천을 쓰죠. 나라 대신에. 하늘에 있는 삼신의 가르침, 삼신 상제님의 가르침이 대로 살아가는 나라를 천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 지금 북한에 가보면 환인, 환웅, 단군 그 임금님들을 이렇게 많이 모셔놓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많이 이제 가서 선생님이 풍백우사운사 제세이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풍백우사운사는 자연물을 이야기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재인 천신, 삼신, 상제님의 명, 그 신교의 가르침, 그 신의 가르침이 바람에도 있고 비에도 있고 구름에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오늘날 입법과 행정과 사법으로 정치가 나뉘게 되는 근본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제세유화는 뭐냐면 그런 천재인 삼신, 상제의 명, 그 가르침으로 세상을 교화하고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삼국유사 지금 우리가 앞부분만을 지금 절반 정도만 봤는데 이 홍익인간의 정신은 결국 단군 조선의 국시가 아니라 배달이 나라를 세울 때 다스림의 그 기본이 되는 정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그 삼신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 그대로 펼쳐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웅족과 호족이 동굴에 가서 100일 동안 지내라고 해요. 그때 일웅일호, 기우신웅, 그리고 원하위인 득인형 100일 이런 거를 키워드로 뽑아봤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수행 문화를 이야기를 해요. 배달의 환웅 임금님께서 수행을 하지 않았던 웅족과 호족 사람들에게 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미 사람인데 또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할 리는 없잖아요. 무언가 단계, 레벨을 넘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여기선 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환웅 임금님한테 말했더니 환웅 임금님께서 100일 동안 수행을 하라고 하셨죠. 참 사람이 되는 방법, 자기 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명상은 이미 일반 문화고 대세예요. 오히려 유명한 구글이니 뭐 애플이니 이런 CEO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지금 길거리에서 그 공연 그냥 수행을 하는 거가 일종의 문화가 될 정도로 지금은 그냥 일상이 돼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수행하는 문화를 과학에선 지금 계속 노화도 늦추게 해주고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사람들의 우울증도 없어지고 많은 좋은 그런 수행의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민족은 이런 수행을 벌써 약 6,000년 전부터 배달시대 때 이미 했다라는 거죠. 이 삼국유사를 보면. 그런데 우리 한민족 수행의 목적은 단순하게 내가 편해지고 뭐 이렇게 정신적인 안정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홍익인간이라는 거예요. 홍익인간. 내가 이 세상을 이로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광명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래서 홍익인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배달,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원리이자 정신이고 또 하나는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늘 땅과 같은 밝은 존재가 되는 인간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환웅천왕이 이야기하신 수행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100일도 하고 37일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 3일과 7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3일은 하늘 땅 사람의 천지 부모,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보는 천지인 사상이 들어가 있고 7은 북두칠성 사상을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북두칠성은 하늘에 천재인 상제님이 계시는 별, 고상옥황이라고 하는 별, 그 별이 있어요. 이 별은 우리 인간의 모든 기륭화복을 다스리는 그리고 관장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칠성을 보면서 기도를 해왔어요. 결국 칠성은 뭐냐면
하늘을 다스리는, 우주를 다스리는 상제님이 계신 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민족의 371 문화, 37 문화, 칠성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이 상투인데 이 상투는 하늘의 두성, 북두칠성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이 칠성은 왼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4번, 고구려의 벽화 씨름하는 사람들도 상투가 있고 더 오래전 6,000년 전 우리 유적에도 지금 이 상투하는 사람만 쓸 수 있는 상투 장식인 옥고가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동이족의 문화라는 거고 여기에서 웅족 여인이 이제 스스로 수행을 하고 많은 체험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어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나왔을 때 이제 결혼할 사람을 원했죠. 그래서 주원이 나와요. 그래서 환웅께서 웅족 여인을 그 환웅족으로 받아들이셔서 아들을 결혼을 하셔서 아들이 낳아서 이제 당군 앙검이신데 주원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술회전 친구들 보시죠. 주는 빌다라는 뜻도 있고요. 주문을 읽다 주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 웅녀가 기도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주문을 읽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재밌게도 6천여 년 전 그 우리 영토에 였던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홍산이라는 지역에서 수행을 하는 여신상이 나오고 수행하는 자세로 주문을 읽고 있는 남자 토기도 나왔어요. 실제 당시의 문화, 수행의 방법이 주문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였고 그 기도의 대상은 이 삼국유사를 보면 신시의 그 주인공 삼신상제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족과 삼신상제님, 상제님, 하느님 뭔가 종교라는 거는 사실 그 말이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럼 그 이전에 우리나라는 뭐지? 상제님? 삼신 할머니 들어봤는데 하느님은 또 뭐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조선시대 초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을 때 새 나라를 개국하면서 많은 일들을 관한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됐어요. 그때 한 신하가 태조 이성계한테 상소를 올렸어요. 제발 이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써낸 그 상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상제를 대한 듯이 없더라도 상제를 대한 듯이 하여서 비록 일이 없을 때를 당하더라도 항상 상제가 굽어보신 듯이 상제님이 굽어보신 듯이 하면서 제발 이 간하는 이걸 좀 이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한 기록이 태조실록에 있어요. 그러면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기록에도 상제님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고종 임금님이 1897년에 다시 황제국으로 나라를 만들어서 원구단을 세워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었거든요. 천제를 올리면서 실제 이건 지금 조선 그 호텔 앞에 가면 원구단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황구단 안에 황천상제라고 위패가 모셔져 있어요. 상제님을 실제로 나라 임금, 조선을 세운 임금님들도 모시고 있고 실제로 조선왕조 고종실록에 보면 오직 상제가 날마다 여기를 내려보고 있으니 마땅히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며 혈끝만큼이라도 정성스럽지 못한 뜻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제님에 대해서 조령을 내려요. 신하들에게. 잘 받들어라. 여기를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 원구단에서 정성스럽게 상제님께 마땅히 제를 올려야 한다라고 신하들한테 내리는 말이 있어요. 조선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임금님들이 상제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여기 앞에 교회에 십자가가 있나요? 아니면 불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그냥 맑은 물을 놓고 기도해요. 어디 보고? 하늘 보고. 여기 진종호 선수 어머니거든요. 강원도. 옛날에 다 이랬어요. 그럼 임금님들이 상제님이라고 하신 그분들 민간에서는 저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누구한테? 이걸 우리나라 그 개화기 때 헐버트라고 친구들 많이 알 거예요.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많이 도와준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신기한 거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종교는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것이 아니고 자연 숭배와 거리가 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했어요.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그 많은 어머니들 앞에 뭐가 있지 않아요. 근데 하늘을 보고 그분들이 기도한 건 북두칠성을 보고 기도를 했거든요. 또 다른 기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 한국인들의 신앙 가장 높은 자리에는 중국인들의 상제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있고 한국 사람들은 부처보다 더 높은 신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다. 즉 한국인들은 하나님을 여기에서 중국인들의 상제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했죠.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황제로 섬기고 있다라고 기록을 남겼어요. 또 이 게일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는
한국인들은 최고의 신으로 하느님을 널리 믿고 있다. 때문에 기독교의 신인 여호와를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숭배하여 왔던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전도하는 것이 아주 쉬울 것이다. 외국인들이 선교사들이 보기에 한국인들은 이미 자체적인 최고신이 있었고 그거를 중국에 가서 상제라고 말하는 그분이고 사람들은 민간의 사람들은 그분을 하느님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으로 써서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될 거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톨릭 대사전에 대한민족은 하나님 사상이 투철하므로 이를 수용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야훼를 하나님으로 부르기로 성경 공동 번역위원회에서 결의하였다라고 해요. 지금 친구들이 교회나 성당을 다니는 친구들 있고 절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종교가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가라는 이름으로 뭔가 나뉘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북두칠성을 보고 기도했던 그 신, 그 천신, 천재 그분을 원래 문자로 적을 때는 상제님이라고 적고 임금님들은 상제라고 적었지만 민간의 많은 어머니들 사람들은 하나님, 하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전도를 할 때 이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적고 있어요. 결국 한민족의 그 신시, 배달의 신시, 그 신의 도시, 그 천재 문화를 천재를 봤던 그 주인공 삼신 상제님은 결국은 북두칠성, 칠성님, 하나님, 하느님 모두가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삼국유사에 보면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옛날 어떤 우리 한민족의 문화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삼신 문화예요. 이 세상은 삼으로 돌아가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사는 사람과 만물이 있어요.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이 자손으로 자연과 역사를 하늘 땅을 대신해서 이뤄가는 존재가 바로 삼신 문화를 나타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빛, 광명을 숭상하는 문화, 나라의 이름까지도 모두 빛을 나타내는 그런 문화가 삼국유사 고조선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칠성 문화, 인간의 모든 기륭화복이 칠성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아까도 북두칠성을 본 것처럼 실제로 삼신상제가 계신 곳이 북두칠성, 그 북두칠성은 상제님이 계신 별이라고 옛날부터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문화가 있냐면 한웅 임금님이 수행을 하지 않던 그 웅족과 호족의 수행을 전수해요. 그 수행 명상 문화가 우리 기록에 지금 6,000년 전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명을 개척하는 일부 문명 개척하고 나라를 지키는 난가 문화가 각 시대마다 있었다는 것을 이 삼국유사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문화의 바탕에는 결국 왜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갔냐? 첫 번째는 더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내 자체가 우주의 빛과 닮은 하늘 땅의 광명, 그 빛과 같은 빛나는 인간, 홍익인간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자, 개천절은 단군조선의 건국일일까요? 삼국유사에서 개천절은 어떻게 나와 있죠? 어느 분이 나라를 연 날이죠? 환웅 임금님께서 나라를 여신 날. 그 날이 개천절이고 단군 임금은 환웅 임금님의 개천절을 계승해서 그 날을 개천절로 한 거에서 음력 10월 3일이에요. 자, 홍익인간은 배달국 환웅 천황의 나라 다스림의 원칙이다. OX 맞습니다. 이거는. 자, 문명 개척단 삼랑의 남가 문화는 일본으로 건너가 사무라이 문화가 되었다. 네, 사무라이 문화가 되었죠. 그리고 삼국유사는 김부식이 지은 책이다. 아니죠. 일현 스님이 지은 책입니다. 제천 문화에서 음악, 춤, 축제가 생겼다? 맞죠. 하늘에 계신 삼신께, 삼신 상제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예식도 생기고 음악과 춤, 이런 것도 술 문화도 생겼어요. 단군 왕검은 제사장의 명칭이다? 아니죠. 제사장과 정치를 같이 하는 재정일치 시대 지도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환웅 천황이 웅족 여왕과 호족 여왕에게 마늘과 쑥을 준 이유는 괴롭히기 위해서다? 아니죠. 어떤 컨디션 조절할 때 수행도 똑같아요. 내 몸이 어떤 해독을 먼저 하고 또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쑥과 마늘은 인간의 양기를 보듬어주는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몸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물건들이에요. 음식들. 신교는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을 편다는 뜻이다. 예, 맞죠.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펴는 거고, 배달의 수도는 신성한 신의 도시라는 뜻의 신시이다. 맞습니다. 빛을 숭상하는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은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인간을 그 자식으로 여기는 천지인 사상이 들어있다. 맞죠? 바로 여기에서 삼신의 개념도 들어있습니다. 홍익인간은 배달과 단군 조선의 국가경영 원리로 개인과는 상관없다. 기존에는 개인과 상관없다고 배웠지만 삼국유사에서는 개인도 홍익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남을 공격하는 나라가 아니라 문화가 높은 나라였으면 좋겠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외국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한국인 안에 보물이 있는데 왜 그걸 찾지 않느냐.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것은 현대자동차 삼성TV가 아니라 홍익인간 정신과 같은 전통 문화에 대한 재발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소무르만 같은 사람은 한국 그 자체가 하나의 문명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문명이 지구촌을 이끈다라고까지 이제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는데 개천절이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나라를 아까도 말했지만 나라를 보통 열었다 하면 건국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하늘천을 써요. 나라를 세운 날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해주신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역사 얘기, 삼국유사 얘기 이제 쭉 오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우리의 문화, 삼신 북두칠성 얘기도 나왔고요. 상투 이제 그런 또 머리 스타일 얘기도 나왔고 한글 창제, 원리, 삼신 원리 이런 얘기도 나왔고 굉장히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아 있었구나 하는 거를 잘 몰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을 안내를 할 건데 다음 시간과 또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가 직접 서울로 움직일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은 역사 문화 탐방인데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1시까지 저희가 서울에서 이제 모일 건데, 안타깝게도 저희 역사 문화 탐방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 줌 송출이 안 됩니다. 저희가 나중에 촬영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브이로그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체험을 하는 거는 몸으로 직접 가는 거죠. 오늘 한글 창제 원리에 뭐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예, 삼신 원리가 있다. 그래서 천지인, 저희가 핸드폰으로 이제 채팅을 할 때도 천지인으로 이제 되어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세종대왕인데요. 세종실록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기에 있는 이제 글자를 모방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그럼 원래 이제 한글 이전에 원형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가림토. 가림토라는 문자가 있었고요. 고조선 때 문자입니다. 그 이전에도 또 다른 문자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의 원형, 실제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개발해내고 이제 정말 과학적으로 잘 만드셨던 이제 한글 창제 원리 원형을 우리가 정말 신기한 이야기인데 우리 박물관, 한글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이제 보러 가고요. 그리고 이제 개천절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를 재미있게 잘 밝힌 팝업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서울 성수동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함께 가는 걸로 이제 다음 일요일에 역사 문화 탐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안 가보신 분은 서울 갈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꼭 여러분 같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이제 세 번째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들었던 이야기, 첫 시간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들었던 우리 문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우리가 갈
그 한글 관련한 뭐 박물관의 이야기까지 하나의 책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대한사람 대안으로라는 책인데 잘 보이시죠? 자, 이 책을 받으신 분들, 제가 그냥 무료로 보내드리거든요.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는데 이걸 제가 다시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가 정말 이해가 잘 되고 다음 우리가 갈 우리 이제 문화 탐방도 쏙쏙 들어올 겁니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이제 추천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제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봬요.